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요즘 좀 자주 뵙는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주간의 찐시황을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같이 저도 방송을 하고 싶었던 대표님을 또 한번 모시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고 내일 시장을 또 한번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만 얼굴에 나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다들 인기가 워낙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고맙습니다. 네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옆에 잘해 주셨는데 네. 저는 방송으로 이제 VOD만 이렇게 뵀거든요. 처음 이렇게 옆에 뵀는데 영광입니다. 대표님. 제가 영광이고요. 그 민트장님 보면 그 데이터하고 자료 정리에 있어서는 최고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자료 제가 참고하고 저도 활용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도 세우고 주투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아무튼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우리 또 궁합이 잘 맞으면 다음에 또 자주 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본다면 요즘 뭐 경기 침체 뭐 논란이 좀 있으면서 그죠? 네.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힘이 없고 네. 조금 비실비실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장중에는 뭐 금투세 유예 가능성 뭐 이야기도 나오면서 조금 뭐 낙폭을 줄이는 듯 하다가 막판에 결국엔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해온 내용 중에서는 약간 그 큰 그림 S&P 뭐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해주실 건가요 혹시? 네. 지금 시장에서 네. 민트장님 잠깐 얘기한 대로 긴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네네네. 긴축 얘기가 무엇이냐면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 해석의 부분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해서 관련한 내용을 약간 제가 정리하고 제가 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 민트장님 긴축하면 양적 긴축. 네네. 보통 시장에서 풀렸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알고 있죠. 네네. 과거에도 양적 완화가 있었고요. 양적 긴축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 때 지금과 똑같이 금액적으로 4,500조 정도 시장에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풀 때 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푸냐면 막연하게 돈을 찍어서 막 발권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연준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 수혜 측에서 그 기관들이 채권을 사고자 하는 이제 수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 한 3배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1조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 3조 정도를 발행을 해서요. 1조는 입찰을 통해서 기관들에게 넘기고요. 나머지 2조에 대해서는 연준이 보관합니다.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예타원 같은 데 보관하겠죠. 그래서 이 채권 보유 금액만큼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연준이 재무부에 보고를 하고 우리가 채권을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달러를 발행하겠다고 허락을 맡아서 달러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럼 찍어낸 달러를 어디에 쓰느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시장에 투여를 하게 되죠. 그럼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 개인들에게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같이 개인들에게 실업급여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번에도 100불씩 매주 지급을 했죠. 그렇듯이 개인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사줍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채를 사줍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회사채를 팔아서 들어온 돈으로 연구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고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은행 같은 경우 은행채를 사주면 유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대출에 대해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에서는 이 회사채와 은행채에 대해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가치, 주시장, S&P 시장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포함된 기업들은 계속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적 완화가 상당 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테이퍼링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점점 돈을 푸는 걸 줄여간다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양적 긴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많은 돈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연준에서 보관하고 있는 채권 있지 않습니까? 채권에 대해서 달러를 그만큼 발행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채권을 매각해서 시장에 매각해서 달러를 걷어들이는 이 과정입니다.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이 양적 긴축이라고 한다면 채권을 매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시장에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채권을 매각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고 금리는 올라갈 거고. 당연하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매각을 해서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에서의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물건이 팔리니까.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상황 하에서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에 있어서 양적 긴축에 의해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의 시장의 시그널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가격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상품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 시점이 양적 긴축인지 아니면 잘못된 와전된 내용에서의 판단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과거에 흘러왔던 상황에 대한 흐름으로 한번 지금의 시점을 재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금융위기 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적으로 4,500조 정도 여기서 돈을 풀었고요. 이때는 기간차를 길게 두고 돈을 풀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는 급하게 이제 돈을 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4,500조를 풀었고요. 이때는 한 4년에 걸쳐서 4,500조를 돈을 풀었고요. 테이퍼링 과정으로 가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있었고 그 당시에 경기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때 당연히 시장은 출렁출렁했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제로 포인트에서 2.5%까지 금리 인상을 올렸다.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죠. 이 금리 인상 과정에서 양적 긴축이 병행되는 현상을 이때 그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지금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요 구간에서 4,500조 풀었고요. 여기서 테이퍼링 진행됐죠. 연초 지난해 말 테이퍼링 진행됐고요. 그리고 3월부터 금리 인상 하지 않았습니까? 3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양적 긴축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양적 긴축이고 내년도 경기 전망이 긴축 상황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는 금리를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금리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그 기준금리 말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10년 만기 국공채입니다. 미국의 이 금리가 실제 우리가 운용이 되는 금리거든요.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기준을 잡는 금리고요.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거나 예적금을 할 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기준을 적용받는 게 이제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공채, 미국은 10년 국채입니다. 그러면 이 10년 국채가 지금 월봉으로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양적 완화 시기에 제가 앞서 S&P 500 지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흐름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드렸죠. 양적 완화 시기에는 당연히 금리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금리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때문에 돈을 풀면서 동일하게 그리고 나서 중간 단계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중간 단계에서는 금리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거든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뭐 1.5% 수준에서의 금리가 3%대까지 시장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던 시점이고요. 이 과정,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양적 긴축, QT 발생할 때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하나의 전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지금 금리가 어떠하냐? 요거를 따져보면 해답이 나오겠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까지의 흐름에 대한 그 10년 국채 금리거든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는 4.5%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3%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그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네. 그래서 장중에 조금 올라왔는데 지금 3.45입니다. 3.45. 데드라인은 3.7 돌파해서 지금 3.45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적 긴축 메시지가 지난주에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요 네, 시점부터. 네. 양적 긴축, QT를 한다라고 하는데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불구하고. 그러면 전제를 딱 정할 때 양적 긴축에 대한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구나. 이 부분은 시장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네.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데이터도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의 시장의 악재에 대한 요소가 가장 큰 요인이 긴축에 의한 경기 전망 불투명입니다. 네. 근데 이 전제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악재나 다른 호재나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해석하고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시황이나 레포트들이 이제 긴축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그쪽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네. 긴축 경기 불투명 네, 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경기 전망을 보게 되면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연초 1분기에 대략적으로 2.9% 상승했고요. 네. 2분기에 전체 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서 아마 마이너스 성장했을 겁니다. 0.6% 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 2% 초반 아마 한 달 전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반영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 초반 나왔고 그러니까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경기는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1분기에 4.8% 성장했다가 2분기에 봉쇄령 때문에 0.4% 성장했고요. 3분기에 3.9%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데이터는 완전하게 믿을 수 없지만 네, 네. 4분기 상황도 봉쇄령이 해제되면서 예상치로는 경기 전망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만 중국 경기와 연동되고 세계 경기와 흐름을 동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분기 연속 0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1% 미만이거든요. 네. 성장률 자체가. 그런데 마이너스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경기 전망을 판단할 때 항상 그 주가의 바닥은 경기에 한 6개월 선행한다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론적 예, 학자들 네. 측면에서. 네. 그러면 지난 9월, 10월에 주가의 저점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기의 바닥도 수년에 뒤로 물려서 이제 판단해 보면 내년 초 정도 되면 경기 내년 바닥 초, 네, 찍어 1분기 정도가 네. 주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바닥 찍고 오히려 경기가 내년도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네네. 바닥 찍고 털어보하는 형태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주식시장은 그와 연동돼서 판단을 해보면 이번 9월, 10월 저점이었으면 저점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최근 조정 과정이라는 단순하게 그 재상승을 위한 이 과정이라고 큰 그림에서의 주가 흐름의 상황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체 큰 그림을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작게 이제 오늘장, 어제장, 내일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보면 오늘장은 옵션 만기였습니다. 선물 옵션. 네네네. 선물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의 그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오늘 지수는 한 1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그렇죠. 장중에 네. 한 2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낙폭은 좀 줄여졌습니다. 조금 땡겼죠. 네. 의미 없습니다, 오늘장. 만기와 연계된 흐름에서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윗구간에서 출렁이면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네. 아랫 구간에서 10포인트 내외에서 흐름의 모습이 진행됐다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네. 장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쉬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질문을 하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네. 지금 경기는 그렇다 치고 주식시장이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이벤트나 어떤 이슈나 내용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네. 과연 어떤 이슈, 어떤 내용으로 시장이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이 상승할 것인가 여기다 반문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호재, 시장이 그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그 내용의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시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분 중국 그 최근에 기사들을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그 장쩌민 주석이 사망을 했죠. 그렇죠. 여러 이슈가 있지만 네. 장쩌민 주석이 실제 그 전면에서는 이미 그 퇴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내부 정치적 이슈를 따져 보게 되면 중국은 이제 정치 체제상 지금 주석이 다음 주석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어서 상하이방의 거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완전하게 3기를 집권했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장악을 했다라고는 다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기존의 그 상징적인 존재가 사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전면에 부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이 상승 또는 그 계속 글로벌 시장이 어떤 움직임 자체가 제한된 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겠지만 예.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견제죠. 아, 네. 지난해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면 중국은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미국에 상장된 10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했죠. 네, 그렇죠. 미국 시장에 상장된 네. 그 중국의 기업이 한 8개, 10개 정도 될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통해서 이 주가들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럼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글로벌 중국 기업들의 투자하는 대상은 미국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간접 투자를 통해서 중국 주식도 사고 핀테크 네. 그쪽 그 종목들 많이 샀거든요. 네네. 이 종목의 펀드 수익률이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졌겠네요. 네.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그 부분밖에 없었거든요. 네. 가격에 왜냐하면 힘 대 힘으로 강대강으로 할 수 안 없으니까. 되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중국과 그 미국이 박싱이 있었던 게 이 이슈로 이제 서로 견제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G20 회의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용은 없었지만 그 미국의 대통령이 시진핑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린 새로운 냉전 체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요 메시지는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싸우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후에 그 나온 내용이 내년 초에 네. 그 국무장관 미국 방문한다고 하죠. 그 국무장관이 간다는 것은 선물 보따리나 어떤 가지고 당연히 빈손으로 가지 그냥 않을 만나진 거 않을 아닙니까? 거니까요. 네. 내년에 간다라면 내년에 시기를 잘 우리가 더듬어 보면 네. 1월에는 춘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이죠. 네, 그렇죠. 1월 말에 중국은 춘절에 한 2주 앞뒤로 해서 뭐 네네네. 2주 뭐 한 달 이렇게 네. 막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아무래도 이 춘절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 인사가 방한하기가 애매한 그 시기거든요. 1월에는. 네. 3월에는 양회가 있습니다. 양해 있죠. 중국의 굉장히 큰 비전 제시를 하는 네네네. 그 회의입니다. 예. 그러면 2월 정도에 그 방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이밍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중국 시장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더라도 한번 중국 시장 한번 볼까요? 중국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더라도 시장의 출발 상황과 지금 진행 상황이 상당히 유연합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뭐 중국의 3대 시장이 있긴 하지만 저는 항생 지수를 주요하게 이제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3만 포인트에서 15,000까지 빠졌거든요. 길게 본다면. 근데 중국 시장은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근데 중국 시장은 이미 바닥권에서 꽤 많이 선제적으로 올라왔죠. 네. 먼저 치고 2단계 상승 과정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뭐 내년 2월에 어떤 그 화해 시그널이 메시지가 발생이 된다면 이 이상의 흐름이 진행된 상태이겠죠. 이미 우리나라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요기 언저리쯤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네. 그리고 재상승을 위해서 요기 정도 되는 상황에서의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의 현재 모습이고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중국 시장이 좀 더 강한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게 되면 네. 민트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 규모가 당연히 1위죠. 그렇죠. 예전에 그 좋았을 때는 한 30% 육박했다가 지금 한 25% 정도 됩니다. 미국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20% 미만입니다. 미국이 18%, 유럽이 한 16% 정도 되고요. 여전히 중국 영향이 크네요, 그죠? 굉장히 크죠. 이렇게. 그러면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도 최근에 움직인 종목이 뭘까요? 첫 번째가 은행주입니다. 네. 바닥에서 좀 올라왔죠. 네, 올라왔죠. 은행주는 실적 상승에서 먼저 움직인 종목이죠. 네. 그리고 석유화학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네. 석유화학 종이 나오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일회용품 많이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네. 원유 가져다가 플라스틱이나 경기가 이런 살아날 때 이 종목들의 실적은 안 좋, 기존에는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폴리에틸렌인가요? 예. 그저 폴리폴리펜인가? 그 저기 요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 화학물질에서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그 우리가 일회용품 많이 만드는데 요거를 원래 2020년도에 워낙 많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용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소유가 바닥 찍고 지금 턴오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왜냐하면 이게 중국 경기가 굉장히 연동된 연동되니까. 종목들이거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엔터주들 많이 올렸습니다. 네, 네. 물론 단기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엔터주들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 상황에 전망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화장품주 언제 올라갔는지 경기 전망 그렇게 안 좋고 화장품 시황 안 좋다라는데 그렇죠. 많이 올랐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네. 8만 원, 9만 원에서 지금 13, 맞아요. 14만 원입니다. 네. 40%뭐 이상 올라갔습니다. 요 관련 종목들이 이미 바닥점에서 맞습니다. 주가 반영되고 있거든요. 관련 종목들이 다 중국과 연계된 종목들입니다. 중국 경기 성장 전망과 연계되고 연동되어진 종목들이 이미 바닥점 탈출해서의 가격 진행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일단 앞서서 시장에 대한 전체 큰 그림을 이제 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하나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다음번에 내가 사야 되는 종목을 판단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민팀장님 살까요? 글쎄요. 진짜 저 매일 시장을 보고 있지만 그게 제일 어렵죠, 진짜. 제가 오래된 사람이지만 글쎄요 하면 서당에 내는 돈이 글쎄요라고 하는데 저는 철강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아, 철강. 철강업종인데요. 네네네. 철강업종에 대해서 지금 뭐 철강업종에 대한 그 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들 뭐. 네. 뷰는 좋지 않은데 저는 철강업종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전 후방 산업을 우리가 보통 증권업계에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후방 산업, 그러니까 전방 산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달하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을 전방 산업. 네.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뭐 자동차 회사, 철강업종의 전방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자동차, 조선, 건설의 현황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최근에 그 자동차 업계는 현기차 기준으로 해서 최근 그 전에 지난 11월 기준에 수출 동향 나왔지 않습니까? 네. 11월까지 해서 6,300억 불 돌파했답니다. 지난해 수출이 6,445억 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수출을 우리가 사상 최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수출을 시작하고 나서 최대액으로 지난해 수출을 해서 6,445억 불이거든요. 근데 11월 기준으로 해서 네. 6,300억 불입니다. 그러면 올해 수출은 지난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12월에 수출이 밀어내기로 많거든요. 7천억 불 정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도체 수준은 줄었어요. 한 한 7, 8% 최근에 줄었습니다. 주고 있죠. 반면에 자동차는 수출이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의 영향이죠. 미국의 달러 강세를 해서 구매욕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네. 싸 보이니까. 환율이 또. 네, 환율 네, 때문에 싸 보이니까 그랬던 건데 아무튼 현기차의 최근 수출 동향에서 그 판단은 7개월 연속해서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향도 있지만 당연히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전방 산업의 업황도 좋은 거고요. 조선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네, 우리나라 그렇죠. 넘버 원이니까 네. 계속 그 수주 물량 늘어나고 있고요. 건설 부분인데 건설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조금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운 현재 상황인데 아직까지 분위기는 그렇죠. 중국이죠. 철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50% 정도를 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경기와 중국의 건설 경기가 살아날 때 우리나라의 이제 철강 업종 비롯해서 플랜트 업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석유화학 업종 뭐 등등의 기업들이 이때 많이 주가도 좋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지난해 무슨 일이 있죠? 헝다그룹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네. 미국의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네. 파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중국이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그 입주도 안 한 고층 아파트 있죠?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와, 스케일 대단하더라고요. 입주도 안 하고 새 아파트인데 네. 그냥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전만큼 그렇게 호황은 아니겠지만 네.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요 지원 발표를 하고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시진핑 3기 들어서고 내년도 경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헝다그룹 때문에 부동산 경기 전체 그 중국 시장에서의 경기 자체가 급냉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렇죠.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해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뭐 금리를 내려주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그 건설 또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현상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나온 데이터에 보다시피 춘절 그러니까 1월 말 2월 정도 되면 가시적인 데이터에 의한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에서 전반의 흐름을 판단하는 그 리서치 쪽에서 내용을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의 전반의 그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평하면 지금의 시장은 우려하고 있는 긴축이나 경기 위축에 대한 시장의 하락으로 접어드는 과정이 아니라고 대전제로의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상승 모멘텀은 중국 경기와 연동되어진 국내 시장에서의 뭐 분위기 전환. 네. 그렇다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종목은 대중국 관련 종목들의 그 어떤 그 쇄신하기보다는 뭐 주가 레벨업 단계.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뭐 전기전자 등등의 이런 핵심 산업 주력군에서의 시장을 끌고 갔던 움직임에서의 전체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대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대부분 실적주들입니다. 네. 그러면 실적 상세 성격에서의 시장 모습이 올해 내년 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종목으로 보면 뭐 포스코홀딩스를 대부분 많이 보시지만 그렇죠. 대형주로. 네. 지금 주가가 현재 그 약간 정체되어 있다라고 조금 쉬고 판단되고 있죠? 있는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저는 현대제철이나 004020 워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좀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의 그 변동성을 활용한 어떤 주가 차익을 그 도모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현 시점 구간에서 좀 모아간다는 측면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는 측면으로. 네네네. 왜?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시기의 문제이지 어떤 전환점의 그 변곡점의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PBR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네네. PBR이 한 0.2 정도 됩니다. 0.23 정도 되고요. 네네. 워낙 저평가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저평가 부분이 상당히 심화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 바닥권에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이들의 그 시각과는 좀 다른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는 이런 형태고요.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 항상 그 또 고점을 찍을 때는 바닥이나 고점 라인에서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휩소 현상 많이 나타나고요. 진폭이 막 그렇죠. 크다는 거죠. 롤링도 네. 나타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대신 왔다 갔다 하는 기울기가 하향화된 그러니까 우리 하락이라고 판단하는 저점이 낮아지는 그 변곡 그 휩소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수평 상태에서 휩소 왔다 갔다 하는 네네. 그런 휩소의 현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걸 보통 바닥에서 물량 털기라 뺏어가기라고 얘기를 하죠. 개인들 물량 뺏기. 물량 뺏기. 네네네. 네, 그런 과정입니다. 올라갈 줄 알았더니 또 빠지네. 좀 기다려보자. 또 올라가다가 또 빠지네. 아 이거 팔아야 되겠다. 지쳐서 팔아버리고. 이거죠. 네네네. 네, 고점마다 이런 부분에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번 현대철 현 시점 구간에서의 가격 뭐 부담 없는 상황이고 뭐 중장기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현 시점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거 좀 무겁다. 근데 나는 뭐 그런 무거운 종목 투자 별로. 사실 뭐 포스코 홀딩스도 대형주지만 현대제철도 약간 그럼요. 대형주 성격이니까. 뭐 네. 그래서 무겁다는 좀 가벼운 종목 투자가 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3강 MT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뭐 일부에서는
그 풍력주라고 많이 알고 그렇죠. 계십니다.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먹히죠. 그죠? 네, 근데 삼강 M&T라는 회사의 기본적인 그 회사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물론 그 풍력 쪽이 있습니다. 네네네. 풍력 쪽에도 근데 이제 강관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후육관광. 그 풍력 발전기 보면 혹시 네. 서해안 쪽에 가면 그 고창 앞바다에 바다에 풍력 발전기가 앞으로 1,500기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지금 한 100여 기 세워진 것 같습니다. 구경하신 적 없으죠? 예, 가본 적 장관입니다, 장관. 고창 왜냐하면- 쪽에요? 네, 고창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원래 거기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네, 네, 이게 네. 이제 그 다 했습니다. 네. 연한이.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어떤 대체 에너지 그 자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 대안해서 바다 해상에 바다 한가운데 그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멀리 보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관광 상품으로 나중에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그 민에게 물어보니까 네. 1,500기를 계획 중인데 야. 지금 한 100여 기 정도가 오. 만들어지고 있는 네네네. 상태고요. 이걸 바다를 쫙 거슬러서 이렇게 만들고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때는 뭘 만드냐? 우리가 풍력을 보면 이 긴 저기 그 관 있지 않습니까? 타워. 네네. 요거 만드는 첫 번째 사업이고 여기서는 아직 그 저기 실적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네. 그 사업 부분에서 원래 조선 기자재 주로 원래 그렇죠. 그랬었죠. 배인데 네. 이제 우리가 아는 LNG선이나 벌크선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그런- 아니고 좀 조그만 배를 네.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회사의 그 사업 분야는 관관입니다. 네네. 관관이 뭐냐? 상하수도. 음. 뭔가 우리가 지역 개발하고 건설 들어갈 때 상하수도 먼저 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하수도 배관 네. 큰 거, 짠 거 말고요. 네네. 동네 사는 거 말고 네, 네. 큰 거. 대구경 엄청 대구경, 큰 거. 네. 상하수도 관, 뭐 그리고 또 빌딩 지을 때 들어가는 관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비라고 하죠. 설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설비하는 거 지하철에 가면 뭐 위에 막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 네. 이 관을 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슈 테마 특정 지어진 형태가 이제 그 풍력으로 넘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기 관관 회사라는 측면 그리고 상장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PBR이 약간 높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 네.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된다라면 오늘 주가 좀 올랐습니다. 뭐 2% 그러네요. 장에 대비해서 올라가 2.5% 했는데 여기에서 상승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 고점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이 바로의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흔들흔들 비틀비틀 쉬어가면 안 되는 형태이고요. 네. 바로의 상승이 진행된다. 내일도 뭐 2, 3%, 3, 4%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흐름을 타고 이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 구간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사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때 따라가는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이 종목은 대응을 하신다면 추세 추종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추세 추종 대응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라면 뭐 흐름에 있어서 뭐 전체 그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나는 네. 뭐 철강업종에서 좀 가벼운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또 버물려진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종목 중에 그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 안정적인 그 패턴으로의 투자를 계획하고 싶으신다라면 현대철 같은 종목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시차를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 하에서 투자 가능하고요. 예. 나는 좀 그래도 가볍고 빨딱빨딱 튀는 종목이 좋겠다. 변동성이 좀 그렇죠. 크더라도. 네.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삼강 M&T 같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하다. 왜?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네. 시장에 대한 분위기, 종목에 대한 흐름들, 중국 경기, 주가 모멘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KB투자증권에서 보는 다음 주 전략과 전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궁금합니다. 저희 KB투자증권에서 KB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요. 아, 네, 옛날에 이제 KB투자증권이었고 네네. 저는 이제 현대증권으로 입사했는데 네. KB투자증권이
감이라고 표현 안 하면 되겠지. 지금은 KB금융 안에 있으니까. 네, KB투자증권이 현대증권을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합병한 사명은 KB증권으로 이제 통합이 된 거죠. 네. 그 증권사들이 명칭이 어느 회사는 뭐 교보증권, 네. 어느 회사는 뭐 한국투자증권, 맞아요. 뭐 이렇게 네. 바뀌는 게 뭐냐면 자통법 2004년도에 자통법이 네. 발효가 되면서 금융투자지주회사법이 이제 이때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회사들은 뭐 한양증권, 교보증권, 삼성증권은 그냥 증권 타이틀로 가는 거고 그 이후에 합병되거나 매각되거나 그 이후에 나왔던 회사들은 무슨 투자증권 뭐 이렇게 나가는 회사인데 다시 원래로 돌아갔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빼고 요즘도 약간 저기 뭐지 회사 이름 사명 변경하는 회사들 보면 하나대투증권, 하나대투 빼고 하나증권 이렇게 바꾸고 약간 좀 이름을 딱 그런 식으로 바꾸고 신한도 이번에 이름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KB 금융지주 내 KB증권인가요? 있죠. 네. 지금 현재 지주 내 자회사로 있죠. 왜냐면 제가 KB금융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금융회사, 그 은행주 중에서는. 왜냐하면 최근에 은행업종의 종목들이 자체 은행의 예대바지나 수익성의 그 부분보다는 계열사의 수익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물론 증권업은 요즘 안 좋습니다. 구조적 얘기 많이 나옵니다. 찍소리 못 내고 있습니다. 찍소리 못.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그 계열 금융지주 그렇죠, 계열 맞아요. 회사들의 수익이 많이 높아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B투자증권은 KB금융지주 내 지주사 내에서 기업인지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맞아요. 저희는 원래는 현대증권은 상장사였고, 그렇죠.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그냥 비상장사인 KB투자증권이 비상장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회사로서 KB금융지주 밑에 있고, 제가 회장님한테 한 번씩 저희가 듣는 이야기는 뭐 회장님뿐만 아니라 은행이 워낙 덩치가 크고 수익을 많이 내니까 금융지주 전체에서 봤을 때 은행이 차지하는 수익이 너무 크잖아요, 비중이. 그래서 이제 각 계열사들은 그냥 이제 뭐 한 번씩 저도 8.15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뭐 지주는 좀 그런 게 크죠. 금융지주에는 은행장님이 계시고 지주사 회장님이 계시죠. 네, 뭐 있죠. 줄줄이 우리나라에 뭐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총재라고 부르죠. 그쵸, 한국은행 총재님. 한국은행 외에 또 총재님이라고 부르는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 대부분 은행장이라고 부릅니다. 행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은 당연 총재, 총재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총재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은행장이라고 안 부릅니다. 네, 그러네요. 거기 총재입니다. 산업은행 총재, 막 이렇게. 그렇죠. 맞네요. 기업은행도 총재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제 옛날에 관치금융이라기보다 정부 계열 주도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 그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리테일을 안 하는데 하는데도 그렇죠. 그래서는 딴 얘기였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KB에서 KB증권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대표님이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던 큰 그림도 저도 그런 부분들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저는 업종을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업종을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중국 소비주 쪽을 많이 보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면세 뭐 이런 쪽 대부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여기 8.15 우리 가족분들한테 한 번씩 남들이 좀 안 쳐다보는 쪽에서 오히려 내년도에 키워드 중에 하나는 중국이 될 거고 그가 또 하나가 리오프닝인데 중국 쪽을 본다면 중국이 열렸을 때 소재들이 많이 투입이 될 거니 화학이나 철강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드려도. 그리고 제가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학, 금호석유학, 뭐 피벨 밴드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향으로 매출 비중이 이 정도 되니까 리오프닝 되면 이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다들 이제 소비주가 더 이제 맞는 거죠. 편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시클리컬 업종이다 보니까 학습 효과입니다.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 반응을 했기 때문에 또 이거에 반응하겠다는 또 이러는데 그리고 철강 화학은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투자하면서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러신 거 아닌가요? 개인 투자분들이 좀 2년 전만 해도 건설주 투자한다 그러면 건설주 왜 투자하냐고 건설주가 10한 몇 년 동안 주가 계속 빠졌거든요. 안 좋았죠. 건설주 왜 투자 망한다고 건설주 투자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2년 전에서부터 건설주가 쫙 올라왔습니다.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고요. 좀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저도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 뭐 이렇게 컨설팅하고 하는데
저만의 생각에 그 몰입돼 있어서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다양한 사고를 제가 맞아요.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유연하게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민 팀장님이 워낙 그 시황도 그렇고 업종 분석도 그렇고 데이터에 의한 시장 판단이 주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접수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제가 한번 습득하려고 오늘 자리에 굳이 나왔거든요. 뭐 완벽하신데요. 뭐 제가 들어보니까. 네. 좀 다른 부분에 어떤 네. 해석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현대제철은 보고 계신데 네. 자동차 어쨌든 강판 쪽 현대제철이 이제 현대차 그룹을 그렇죠. 대상으로 많은 부분을 그룹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에 대한 시향이 어쨌든 전방이 중요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은 네. 2차 전지 쪽에서 워낙 요즘 시장에서 좀 떠들썩하고 노이즈도 많은 쪽이 리튬이거든요. 그죠? 네. 뭐 최근에 얘기 네, 이슈도 그렇죠. 많고 기사들도 안 좋은 기사들도 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만 막 올랐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기사들 내용들도 보면 가장 밑부분에 보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다. 리튬을 하고 있는 사업주 중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제철도 자동차 시황이 뭐 받쳐준다면 네. 현대제철도 충분히 괜찮을 거고 제 화면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클리컬 업종은 당연히 PBR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아까 PBR 0.2배 막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런 숫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데이터 그리면서 네네. 저는 이제 이게 0.2배였지 이렇게 보는데 현대차 0.2배가 네, 맞아요. 0.25배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이걸 돌려서 그려봤거든요. 네. 이게 현대제철 PBR 밴드인데 가장 아래쪽이 여기 빨간색이 0.2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0.2보다는 조금 높은 네, 수준에 0.2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0.4배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도 더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뭐 0.2배에서 0.4배 하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많은 분들이 네. 뭐야? 뭐 1배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0.2배에 사서 0.4배만 가도 이거는 100% 먹는 건데. 여기에 허점이 뭐냐면 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가치 투자 많이 그쵸.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게 가치 투자인데 그렇죠. 가치 투자는 투자해서 계속 그 자리일 수가 있죠. 있다는 맹점이 있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0.2배가 계속 0.2배씩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열어주고 그렇죠. 자동차 시황이 나쁘지 않다면 최소한 0.3배만 가도 그렇죠. 뭐 이게 0.2에서 0.3 가니까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도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다들 이제 소비주들만 보고 계시니 이런 쪽도 볼만하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리튬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아직 리튬 쪽에 저는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염호에서 리튬을 뽑았을 때랑 네. 그게 이제 광석에서 뽑았을 때랑 뭐가 차이 있고 이걸 했을 때 어떤 환경 문제가 생기고 왜 중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왜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의 지금 엣지는 아니죠. 네. 이게 뭐 당장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죠. 뭐 겨우 아르헨티나에 염호 사고 막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조금 시장에서 관심 있는 방향에서 뭐 철강주를 조금 더 엣지 있게 본다면 뭐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홀딩스도 좀 보고 있다. 재료를 하나 더 얹은 거네요. 그렇죠. 네네, 얹은 그래서 거네요.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그려놓고 항상 보고 있는데 방금 오늘 끝난 기준으로만 봐도 이것도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역사적인 밴드 하단이지만 계속 하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계속 하단일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 IRA 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자체적으로 생산해낸다. 네. 예, 특히나 수산화 리튬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그거를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거기서 어느 정도를 해내고 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약간 여기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작하는 거고 있지만 네. 요게 살짝씩 요게 증가해 준다면 이 PBR 0.3배잖아요. 네. 예, 포스코는 그렇죠. PBR 0.3배에서 이 철강으로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게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재평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철강이 봐볼만하지 않을까. 다 좋은데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탄소 중립. 그렇죠. 예. 이거에 약간 그런 걸리는 부분도 부분이 있죠.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요즘에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해 가지고 그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고로를 돌린다라는 뭐 계획이 다 네, 있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탄소 중립에 약간 걸림돌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철강 네. 업종 자체가.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는 본인의 그러한 이제 기술들을 가지고 네.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네. 정제하는 쪽으로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 리튬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도 황산을 많이 때려 부었기 때문에 환경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잘 사는 나라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공법을 요소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수입에 그렇죠. 난리 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저는 재미있는 포인트로서 네. 철강은 저는 이제 이번에 중국이 내년도에 이제 그 부분이 풀리면 네.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 뭐 다른 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철강이 글로벌리 퍼져나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는 않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다가 어디 또 뭐 재건하면 네옴시트도 네,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 뽑아내는 철강으로 센물을 넣으면 부족하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께 저는 조금 더 먹혀준다면 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강간도 있지만 강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쿼터제도 걸려져 있고 네. 하잖아요. 근데 중국 거는 못 나오는데 걔네들이 공급은 어느 정도 제한되니까 수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준다면 이 철강주들의 주가가 여기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그 철강 그런 부분 정도로 한번 생각 네. 해보고 있죠. 네. 수출이 최근에 한 10% 정도 줄긴 했습니다. 그쵸, 그건 뭐 네. 글로벌 경기 동향과 연동되어진 거고요.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 월등한 1, 2위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저 화학 정유 쪽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 3위가 LCD, 음. 그다음에 석유화학하고 네. 조선, 철강이 이제 맞아요. 6개가 1, 2위는 굳건한 1, 2위고 그렇죠. 3, 4, 5, 6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5위권 내에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1위 하는 거는 조선하고 반도체고요. 반도체는 뭐 메모리 분야이긴 네, 하지만 네, 철강이 한 5위 정도 합니다. 세계. 네, 네. 중국 제외하면은 한 3위 그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중국이 워낙 수요 생산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중국은 뭐 자동차도 원래는 중국이 1위입니다. 세계. 네. 중국 제하면 워낙 걔네들 뭐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네, 크니까. 산업 자체도 뭐 하니까 네, 맞는 것 철강 같아요. 자체도 세계 5위권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저기 압도적인 네. 그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태현이 얘기했던 대로 그 세계 경기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호전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상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가능한 부분이고 리튬,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보고 있는 쪽은 네. 변동성이 조금 크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그 산업과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연동을 조금 해본다면 네. 중국이 어쨌든 오늘 중국 이야기를 그래서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소비주들 많이 보시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예전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저렇게 이제 경제 활동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한다면 네. 꽤 이제 그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 물동량 자체가 그런 부분들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런 움직임은 보이진 않지만 네.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한다면 네네. 그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쪽의 업황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해운 업종이 사장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뭐 컨테이너 아니면 우리는 벌커죠, 뭐 사실은 그죠? 네. 예, 근데 최근에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상당히 안 좋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BDI가 지금 한 900불 하지 않나요? BDI는 1,300 정도가 하고 있고요. 네. 한번 요거를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 이게 올해 2,000불 갔다가 900불 아마 찍었다 올라왔나 보네요. 3,000 갔다가 3,000 최근에 1,000 살짝 깨졌다가 1,300 왔습니다. 네, 이거 바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BDI가 최근 한 몇 년 동안 700불에 1,000불 사이에서 그렇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맞아요. 재미없는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작년 뭐 이럴 때 막 올라왔다가 지금 네.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3,000 정도 선인데 네. 4월달, 5월달 여기 3,000 갔다가 1,000 잠깐 깨졌다가 네네. 또 2,000 갔다가 네. 또 약간 1,100 정도 왔다가 네. 최근에 1,300까지 살짝 올라와 있는. 근데 이렇게 네, 보면 이런 지금이 상황입니다. 굉장히 네. 저점 같은데 롱텀하게 보면 그쵸.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적으로. 뭐 그때 700대, 800대를 생각한다면 네, 그럴 수 있는데 왜냐면 장기간 그 가격대에서 행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오랜 근데 기간.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뭐 고민할 부분이지만
앞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에 리오픈이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본다면 네. 여기가 많이 올라온 구간인가 네. 아니면 아직도 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체크를 그냥 주간 단위로 일간 단위로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이 컨테이너 운임은 박살이에요. 지금 보시면 계속. 그러면 요거까지 체크 못했습니다. 네, 이 CCFI도 그렇고 SCFI도 그렇고 네. BDI랑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 이유가 이거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품목이랑 네. BDI를 실어 나르는 품목은 우리 다르니까. 다르죠. 네. 벌크하고 그쵸. 컨테이너하고는 컨테이너는 다르죠. 우리 뭐 가전이라든지 IT 기기들 그렇죠. 뭐 이제 고가 소비재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지금 뭐 그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줄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만약에 좀 천선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데 중국이 좀 뭔가 살아나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표님 말씀처럼 이것도 비쌀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BDI도 계속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할 것이고 네. BDI 모니터링 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증가하면서 운임 지수가 올라오면서 좀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볼 거는 뭐 딱 페노션하고 대한해운 정도가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대한해운은 좀 그렇고, 네. HMM은 아닌가요? H&M은 컨테이너는 좀 주로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컨테이너 운임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돌아서지 않는데 이번에 H&M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건 낙폭과대 순환매가 한번 돌면서 H&M도 올라온 게 아닌가 싶고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도 네. 그 저기 운임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도 있고 네. 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컨테이너는 잠깐 후순위로 보는 게 네. 이번 올해 내년에 컨테이너의 배들이 네. 공급이 많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실어나는 물동량은 제한적인데 네. 바다에 떠다닐 수 있는 배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운임이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환경이 당분간 그러네요. 컨테이너는 있고 벌크 쪽은 체크를 해보면 네. 당분간 2, 3년 동안 공급이 나올 게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왜냐하면 발주를 낸 게 없어요. 얼마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국만 좀 수요만 살아나주면 그렇죠. 예, BDI를 한번 봐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페노션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유가가 올라갈 때 네. 왜 그 저기 BDI가 올라가냐면 네, 네. 예전에 유가 폭등할 때 과거에 기름을 저유할 데가 없습니다. 저장. 네, 네, 저유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저기 투기 세력들이 네. 기름을 입도선매 네, 미리 사서 미리 사놓고. 저유소가 없으니까 네. 그 유조선을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딱 저장해 앞바다에다가 둥둥 띄워놓고 있죠. 네, 사우디 앞바다에다 네, 둥둥 맞아요. 띄워놓고 네, 거기다 저장해놓고 가격을 막 핸들링한 그런 맞아요. 그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름값 막 올라갈 때는 그런 명이고 네. 페노션인가요? 네, 이게 페노션의 흐름인데 최근에 사실 페노션도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옛날에 또 안 좋았던 기억들 그 원래 이름 앞에 STX가 그렇죠. 대표님이 잘 아시겠네요, 그죠? 과거에 이 STX 그룹에 또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해서 페노션도 또 무겁기도 하고 이런 시클리컬 업종 자체가 매매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사이클이 너무 변동성도 심하고. 괜찮은데요? 네, 주가 흐름은? 네,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네. 이게 차트가 뭐 좋아져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라 앞에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나누고 했던 그러한 중국 쪽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BDI가 살아나 준다면 당연히 페노션의 주가도 BDI가 좀 올라가야지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죠. 한번 그 중국과 함께 소비재 외에 볼 때 철강도 저는 관심 있게 보지만 예, 이렇게 이제 BDI 쪽도 왜냐하면 그 벌커 말고 이번에 먼저 움직였던 게 원래 네. 탱크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사실. 탱크라고 하면 탱크 운임 지수. 그러니까 정유 이제 그 화학 이런 것들을 실어 나누는. 네. 역시 데이터의 결정체이신데요. 전 전혀 그 네. 탱크 운임 지수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네. 있었거든요. 탱크 운임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네. 탱크가 먼저 움직였고 탱커도 사실은 이제 배가 부족했거든요.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에너지 전쟁 때문에 네네네. 수요는 늘어났고 육로를 통해서 다니면 되는 것을 네. 바다를 통해서 이거를 움직이다 보니까 탱크 그렇죠. 운임이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탱커 관련주, 우리나라는 탱커 관련주가 없습니다. 다른 네. 상장돼 있는 기업이. 근데 미국에는 이제 그런 주주들 움직였는데 내년도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쪽은 탱커가 바닥을 찍고 저렇게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벌커도 한번 계속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업황이 뭐 엄청 세진 않지만 그렇죠. 네, 그 부분은 한번 오늘 이제 시클리컬 업종 이야기 나오는 바람에 저도 한번 페노션까지도 한번 연결을 페노션 해봤습니다. 네. 전체 모습, 그러니까 아주 그 테크니컬하게 보게 되면 네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까 주변 환경의 요소는 우리가 가정으로 판단을 해서 예.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죠. 중국 경기나 세계 경기나 주변의 환경이 네네.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네네. 가정 전제로 맞습니다. 접근한 건데 단순하게 테크니컬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뭐 거래량 부분도 바닥에서 늘어났고 이 거래량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뭐 매집이라 한다면 매집 가격 깨지 않고 움직임이 네네네네. 진행되고 있고 네. 오늘의 주가 움직임도 좀 의미가 있고요. 아, 네. 오늘 밀려버리면 이게 좀 죽어버리는 패턴이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인위적으로 살려놓은 경향도 아, 있고 네. 이런 부분에서 최근 요 거래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우리 해석을 하게 된다면 네네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빵 뜨면 매물 공백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가볍게 움직이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슈야, 재료야, 내용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가 움직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렇죠. 해석들을 네. 하는 거니까. 원래 안 좋으면 안 좋은 뉴스들이 따라붙고, 그렇죠. 네, 부각이 주가 되죠. 좋을 때는 또 좋은 뉴스 또 따라붙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니까. 관심권에 두고 한번 봐야 되는 예.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이 또 뭐 좋아 보인다고 하시니까, 네네. 저도 그러면 용기를 내서, 네. 네, 그냥 수급 제가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네. 수급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네. 페노션 최근에 수급 동향이거든요. 요게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 주가를 움직이는 쪽은 보면 네. 연기금 이 빨간색이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고 네. 연기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상업펀드에서 조금 강하게 사고 있고 사모펀드에 네. 산다는 건 자문사에 산다는 얘기고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 뭔가 이슈를 알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그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 내용이 있다는 네네. 사모에 산다는 거. 사모, 그다음에 투신이 주로 우리 공모펀드죠. 네, 투신이, 그렇죠. 네, 투신 쪽. 그래서 사모펀드와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안 사다가 네.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네. 증권사 리서치에 있는 직원들이 운용사로 가고요. 운용력,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로 가고요. 네네네. 펀드 매니저 하다가 투자자문사 또 운용력으로 네, 갑니다. 네, 그러니까 가죠. 네. 그들끼리는 커넥션이 돼 있고 네. 그 소통 창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탄탄한가 봐요. 그렇죠. 네. 사모하고 투신 산다는 거는 네. 그들끼리 뭔가 접점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 살 테니까 너도 좀 사자. 뭔가. 연기금은 OEM을 많이 주니까 네네네. 외부에서 하는 거니까 뭐 큰 의미 네네. 없고요. 주가 빠졌을 때 받치는 역할을 네, 하는 거. 그래서 차트 좋다 그랬는데 뭐 이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이렇게 사모와 투신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이 팔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판다는 것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갈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한번 페노션도 하나 이제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시클리컬 업종으로 철강과 함께 같이 보면 네. 앞으로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5만 원 미만은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아 개당 한 종목당 네네네. 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그게 저희 선배님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5만 원 미만, 네네. 특히 10만 원 미만 야, 주식들은 그게 주식이야 뭐 이렇게 보시는 아니, 분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네. 습관이죠. 아, 오래된 습관에 있어서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럼 발행 주식 수가 좀 작아야 되나요? 한 주당 단가가 비슷한. 네. 발행 주식 수보다는 이제 뭐 그게 기업 많이 규모 오래 하다 자체가,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이건 5천 원이니까 5천 원이니까 5만 원까지 끌어올리면 그때 제가 관심을 보겠다. 네, 야 쉽지 않은데 그러면 대표님은 만족시킬 만한 종목이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요, 만족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가 가져온 게 다 아닙니다. 네네네. 주가가 싸다고 뭐 저가여서 네. 뭐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요. 이게 단가가 그래도 9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아프리카 TV는 저기죠. 네. 그 저기 뭐냐 우리나라의 그 4대 비전 가지고 있는 산업 뭐죠? 플랫폼 이제 OTT 쪽 그러니까 그걸로 보시면 정부에서 되죠. 그 무슨 지수가 있죠? KU 예, 거기에 들어가 K 있는 뉴딜 지수. 맞아요. 네, 네. K 뉴딜 지수에서 아프리카 타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이지 네,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단가가 88,000원 정도 되니까 모습도 좋고 전반의 상황도 좋고 다 좋은데요. 네네.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패턴이긴 합니다. 그 저기 차트 패턴? 아니 차트 패턴 아니고 업황? 업종? 네. 아프리카 TV는 한 번도 매매를 안 해봤습니다. 아, 트레이딩을 안 해보셨군요. 네네네. 뭐 내용은 주가는 흐름은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왜 동종업계 종목들에 대해서 네네네. 우리가 이제 손이 안 나가는 종목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있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 TV는 한 번 매매를 못 해봤는데요. 네. 아프리카 TV는 이 그러면 종목은 왜 안 올랐나요? 최근 상황에서? 안 오른 게 아니라 네. 못 오른 것 같아요. 완전 박살났죠. 뭐 사실 저거 차트 한번 보시면 그러네요. 25만 원에서 6만 원 왔으니까 원래 연초부터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잠깐만요. 컷 차트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요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지분율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프리카 TV의 주가랑 네. 2014년도부터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 관계를 한번 제가 한번 그려놓은 건데 이거 한번만 보면 야, 이게 외국인들이 패대기를 좀 많이 친 것 많이 같습니다. 쳤네요. 네. 검은색이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참 많이 살 때는 거의 60% 가깝게 50% 이상 샀었거든요, 지분율이. 네네. 근데 올해 연초부터 지금 보시면 지분율이 18% 정도 때까지 엄청 많이 줄였습니다. 오. 많이 줄이면서 당연히 이 회사의 외국인들이 사면서 조금 많이 좀 주가가 올랐을 텐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지분을 오늘 초부터 쭉 털어버리니까 당연히 주가도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일단 수급적으로. 이게 NC소프트, LG생활건강 패턴으로 외국인 패대기 치면서 주가 빠졌네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TV가 네. 원래 좀 많이 힘들었던 기업들 중에 네. 금리가 아까 우리 금리 이야기 대표님께서 잘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는 그 구간이었잖아요. 원래가 연초부터 그렇죠, 해서. 그렇죠. 예. 그럼 이 아프리카 TV도 성격 자체가 고밸류에이션에 네. 좀 고성장하던 기업이거든요. 이게 성장주라고 예, 많이 성장주죠. 하죠. 그러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분류로 그렇죠.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같은 도매급으로 섹터 자체가 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도 또 있었고. 그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들이 주가가 빠진다고 하거든요. 저도 네.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네네네. 왜냐하면 성장주는 계속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금융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비용도 증가하죠. 은행으로부터 네. 차입을 해서 그 맞아요. 차입된 금액으로 기업 개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리가 뭐 1%, 0.5%, 2%였던 문제가 아닌데 네, 네. 1% 금리가 4%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특히나 또 좀 작은 기업들은 규모가 다른 기업들은 더 힘들 거고. 그렇죠. 네. 은행 대출한 금액이 뭐 몇십억이 아닐 테고 몇백억, 몇천억 단위일 텐데 네네네네. 이 금융 비용이 증감하는 게 네. 1%에 4%가 되면 엄청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힘들다, 제한적이다. 참. 네. 그래서 그리고 투자도 안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치주를 많이 보라고 하죠. 네네네. 가치주는 돈 벌고 내서. 뭐 그러면 대표님께서 저도 하나 이제 배우고 싶은 부분인데, 네. 예. 그러면 금리가 이제 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내년도 1Q나 뭐 늦어져도 한 2Q 정도 되면 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추는 시기가 올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동결을 하다가 뭐 진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 원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많이 힘들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성장주들이.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조금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혹시 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금리는요? 한번. 네.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안 좋았죠. 구간에 네. 있어야 됩니다. 네네. 차라리 박스권으로. 박스권에서.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4.5%, 미국이 4.3%까지 갔다가 지금 3.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아주 좋은 시나리오는 3, 4% 내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네네네. 금리 인하는 것은 경기 안 좋기 안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 그래서 금리 첫 인하할 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인하하면 안 되고요. 네. 내년도에도 플랫하게 동결. 3, 4% 내에서 움직이면 가장 좋은 주시장에 대한 그 환경이기 때문에 네. 금리는 이제 현 상태에서 머물러야 되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머물러 주는 게 머물러 낫다. 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 금리가 머문다는 측면에서 성장주 섹터에 대한 이제 전망을 보게 되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성장주 섹터들이 부담이 있습니다. 박살났죠. 네. 네, 원래. 근데 네. 사람이 항상 적응이라는 게 환경에 적응이라는 그렇죠.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3, 4% 내에서의 일정 기간 동안 적응을 하게 되면 네네네. 관련해서 또 이 금리가 지금 현재 기반에서 시장 금리라고 판단해서 성장 섹터들이 또 거기에 적응해서 관련해서 투자도 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만들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일정 구간 등락에서의 그 적응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네네네. 판단이 되고 있고 바이오주 많이 안 움직이고 있고 뭐 정체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 네네네. 현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바이오 내에서도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어.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예예예. 이 종목은 중량의 측면에서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네네. 사야 된다고 판단하고 네네.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네. 90만 원 언저리 갔다가 80만 원 최근에 좀 초반까지 오르다가 빠졌나 보죠. 빠졌습니다. 네. 그 롱숏 전략 그 LG전자 빠진 것도 그렇고 네네네. 오늘 또 뭐가 많이 빠졌죠? 뭐 빠진 업종의 종목이 있는데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많이 빠졌어요. 에너지솔이 빠졌네요. 한 5%나 빠졌어요. 그러네요. 네네네. 최근에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내용 없는데 잘 움직이다. 이 기관들 롱숏이거든요. 롱숏 플레이 하다가 네. 거기 엮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부가 현실화도 시키고 펀드 내에서 자산 픽싱 시키면서 클로징? 네, 부클로징 하면서 이 업종은 저평가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업종을 돈을 투여해서 사기는 좀 애매합니다. 네. 이 업종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는 아니지만 덜 빠졌어. 요거 때려서 요거 사는 거거든요. 네네네.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네네. 이 롱숏 전략 가장 많이 하는 건데 종목 간에도 이루어지고 시장 간에도 이루어지고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고 맞아요. 네. 상품 간에도 이루어지고 네. 뭐 굉장히 많은데 먹을 게 보이면 무조건 그렇죠. 네. 때리고 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얻어맞은 게 이제 오늘 LSO리 얻어맞은 네, 모양인데 맞아요. 네. 이유 없습니다. 그 전략. 근데 이 롱숏에 걸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냐? 한번 단기 급락을 하거든요. 네. 대형주들 5% 6%니까 네네. 급락이죠. 순식간에요. 네. 급락이고요. 그 수준에서 추가로 툭툭툭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번 롱숏은 하루나 이틀 나오거든요. 그러나서 거기서 안정됩니다. 그러다 시차를 두고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식 빠져가지고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롱숏에 걸린 종목들은 하루 길어봐야 이틀입니다. 네네. 근데 좀 아프긴 하죠. 아, 그렇죠. 대형주 단기간에 5, 6%면. 그렇죠. 그런- 시가총액 2위 기업이 하루에 6% 5% 빠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렇게 이틀 빠지면 10%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꽤 데미지가 큰 거죠. 그 연속으로 장대 음봉을 안 줍니다. 네. 네. 살짝 내일은 살짝 뭐 양봉을 뭐 도지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성장주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많이 힘들었던 성장주가 내년에는 그래도 원래보다는 환경이 나을 수 있다 적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네.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적응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니까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대표님한테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이제 살짝 지나니까 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저도 다른 분들하고 방송을 많이 했지만 네네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막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거의 오래간만에 제가 같이 그런가요? 방송을 해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적응이 안 됐다가 네. 이제 한 시간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적응이 되는군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이제 시간이 지나는 바람에 네네. 아쉽긴 한데 어쨌든 아프리카 TV만 마무리하고 네네. 조금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빠졌는데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지난번에도 확 올라가다가 빠졌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한 20% 정도 전후해서 바닥을 찍고 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번에도 이미 그만큼 뺐고 여기에서는 이제 성장주들이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이제 안 오르고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움직여준다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성장주들을 한 볼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컨셉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최근 네. 10월, 11월, 12월 거래량이 뭔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래. 바닥에서 막 이렇게 손바뀜 꾸준하게 네네네. 거래가 이전 대비해서 2배 정도의 거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네네.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 한번 볼까요? 뭔가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이건 예사롭지 않은 어떤 형태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보여주는 차트는 캔들 크기가 좀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거래량을 캔들에 입혀놓은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뚱뚱한 그렇죠. 거 예, 예. 아마 요거를 방금 거래량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저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하고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요 종목은 이벤트가 좀 있어요. 13일에. 예, 이 회사랑 경쟁 회사가 트위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지금 서비스를 좀 중단을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그 고화질을 우리 유저들은 유튜브 보는데 화질 안 나쁘면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도 화질 관련된 좀 이슈가 있어서 뭐 VOD 중단 이슈 막 이런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3일 정도부터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경쟁사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네. 혹시나 철수하게 되는 이벤트까지 생기게 되면 뭐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슈가 될 것 같고 뭐 등등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회사도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업황 이 회사의 시황 자체가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뭐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데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서서히 이제 뭐 경쟁자가 도태되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뭐 요거 부분도 앞으로 아까 우리 시클릿 걸도 봤고 오늘은 또 성장주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13일까지 요 움직임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미있게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좀 10월달 이후로 그러네요.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은 사서 그냥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매일 시세를 보면 네.
아, 3% 올랐는데 팔을까? 아, 네. 5% 먹었는데 팔을까? 이런 유혹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서 딱 묻어버리는.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네, 네. 아프리카 TV만 조금 사보겠다. 사서 이 계좌를 열어보지 않는 게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성장주들이 움직일 때 한번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K 니들 지수의 대표 종목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이슈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뭐 대표님이 워낙 뭐 말씀을 또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훌쩍 뭐 1시간 10분이 지나버렸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우리 그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오늘 있었던 시장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에 이제 매크로 관련해서 오해가 좀 있는 부분도 우리 대표님이 잘 또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좋은 또 인연이 된다면 네. 같이 또 방송을 해서 8.15 가족분들한테 좋은 내용 또 안내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그러면 하면 될까요? 네. 자, 8.15 가족 여러분들 밤이 또 많이 깊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개장전 방송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